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학습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이 교수의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첫 번째로 이제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학습에 대한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자, 학습이라는 것은요, 이 학습이라는 것은 배울 학에다가 그리고 습이라고 해서 익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학습이라는 것은 배운 내용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적절한 상황에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학습을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행동의 변화냐, 아니면 사고의 변화냐, 아니면 개인의 해석이냐,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행동의 변화는 이제 행동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변화는 인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해석은 그 개개인들이 학습 내용을 자기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을 해서 구성을 한다는 그런 구성주의,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자, 각각의 강점은 학습의 의미, 교사와 학생에 대한 생각, 지식과 경험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행동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학습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관찰하기 어렵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과연 어느 부분에서 모르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교육학자들이 학습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보다는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습된 결과인 행동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행동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학습에서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주의 학습자들은요, 학습을 환경의 여러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변화하는 행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행동주의에서의 학습은 뭐다? 그렇죠. 환경에서 여러 자극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뭐가 변하는 것이다?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학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동주의에서의 어떤 학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한 학생이 가스레인지에 놓여져 있는 뜨거운 냄비를 만집니다. 그 결과 뜨거워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 행동의 변화로서 무엇을 학습하게 된다고 하냐면 뜨거운 그릇은 만지지 말아야지라는 행동의 변화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행동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행동주의 학습자들은요, 학습자가 일정한 어떤 자극 행동에 대해 가지고 지속해서 같은 반응 행동을 보이는 것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에게 학생이 칭찬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 칭찬은 자극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반응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행동이 되겠죠. 칭찬으로 인해 가지고 공부하는 행동이 지속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결국 학습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태어날 때부터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인가는 결정된 것이 아닌 거죠. 성장하면서 환경으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이 행동주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주의 학자들은요, 학습된 반응 행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환경 속에서 결국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적절한 자극을 찾아 그것을 조작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가? 그것은 기계와 같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우리 인간을 단순한 어떤 수동적 존재, 그리고 기계에 준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점, 이것을 조금 비판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그렇죠. 교사는 학생의 공부 행동이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적절한 자극을 찾아가지고 이러한 자극과 반응을 서로 연결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행동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학자들은요, 왓슨, 파블로브, 스키너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왓슨은 9개월 된 아이인 엘버튼을 실험한 게 아주 유명합니다. 엘버튼이 그 쥐에 대해서 공포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쥐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극을 주었냐면요, 쥐와 함께 시끄러운 소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그 엘버튼이 괴로워서 울게 하는 과정을 무려 2주 동안 반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무 소음이 없이 이제 쥐를 보여주었는데도 엘버튼이 뭐하죠? 쥐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엘버튼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블로브의 실험은요, 그 종소리를 개에게 들려주고 동시에 뭐하죠? 먹이를 주는 요 실험입니다. 자, 일단 종소리라는 것은 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이게 뭐냐면 중성 자극입니다. 근데 이 중성 자극을 들려준 다음에 먹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를 제공을 하니까 개가 침을 흘리는 거죠. 자,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중성 자극을 조건 자극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소리만 울려도 개가 침을 흘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파블로브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너 나오는데요. 스키너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가? 모든 사람이 어떤 주어진 자극에 대해 가지고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가? 여기에 의문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결론은 뭐죠? 그렇죠. 어떤 반응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의 자극은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기존의 어떤 행동주의자들이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었던 인간이란 존재가 단순한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님을 스키너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번에 이제 배울 내용은요, 학습과 사고입니다. 학습과 사고. 요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행동주의와는 다른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주의.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봤죠?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존재로 보았다고 하면, 이제 인지주의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정보를 능동적으로 조작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자, 인지주의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이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름 아닌 마음에 의한 생각과 사고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뭐라고 하냐면 생각과 사고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바로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주의에서는요, 몰랐던 내용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이 변화할 때 학습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의 구체적인 과정을 뭐에 비유하냐면요. 컴퓨터에 비유합니다. 즉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처럼 우리 인간이 정보를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지주의에서는요, 학습은 이미 아는 것과 그리고 배울 내용을 뭐 하는 것이다? 연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배우는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지주의 학자들은 학생이 공부할 때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하죠? 컴퓨터의 작동 원리 활용했다라는 거죠. 자, 정보처리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정보처리 이론. 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요, 인간의 마음에는 세 개의 방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 개의 방. 세 개의 방은 지금 보시는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입니다. 이 연결된 세 개의 방들은 순서가 있어서 마지막 방을 가려면 반드시 앞에 방을 지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방은 감각기억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방은 단기기억이고 마지막 방이 장기기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정보가 처음에 감각기억이라는 곳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단기기억으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기기억이라는 방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각기억입니다. 감각기억. 감각기억은 우리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촉각, 시각, 후각, 미각, 청각과 같은 여기에 의존하는 기억인데요. 세상의 감각 정보들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사의 말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적 정보로서 감각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만일 교사가 칠판에 도표를 그린다면 그 도표는 시각적 정보로서 감각기억에 저장이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접하는 감각 정보들은 모두 감각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각기억에 저장된 정보들은 뭐하죠? 오랫동안 담아둘 수 없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교사의 말은 감각기억에 잠시 저장되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정보는 감각기억에서 아주 빠른 시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각을 하고요. 주의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감각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단기기억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단기기억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단기기억은 감각기억보다는 오랫동안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감각기억은 저장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1초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저장한다는 겁니다. 어디가? 감각기억이. 근데 단기기억은 20초 정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각기억은 아주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저장을 하지만 단기기억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7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5에서 9 단위의 정보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배워야 할 내용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제시되면은 모두 학습하기 어렵고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단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보다 많은 수의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먼저 들어온 정보는 자연스럽게 잊히게 되는 것이 바로 단기 기억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학습하는 경우 내용을 잊어버리는 현상은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라 결국 뭐다? 자연스러운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입장. 계속 보겠습니다. 단기 기억의 크기가 작아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없다면 반드시 기억할 내용은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장기 기억으로 이제 넘겨야 됩니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옮기기 위해서 새롭게 공부할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새롭게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뭐 하죠? 과거의 지식과 의미 있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부호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정수를 새로 배운다면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자연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야지 정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장기 기억에 이제 정보가 저장이 된다고 하면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보의 인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은행에서 저금한 돈을 꺼내 사용하듯이 필요한 지식을 그때그때마다 꺼내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공부할 때 배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연결하는, 자,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배운 내용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내용과 연결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예, 부호화. 이게 중요합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내용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사고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지주의의 학습에 대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입장으로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해석으로서의 학습이라는 건데요. 단순히 학습을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그냥 따라 배우는 거나 혹은 책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학습을 뭐라고 얘기한다? 예,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이 바로 구성주의입니다. 여기 하나의 예가 있죠. 자,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대로 기억하도록 요구를 받는데 구성주의 관점에서는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학생들이 각자의 관점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관점.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행동주의, 인지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가장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성주의에서는 이처럼 배우는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교사나 교과서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한 결과물이 바로 구성주의에서의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은 결국 구성주의에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학습자 개인이 외적 세계와 뭐 하고 있다? 그렇죠. 상호작용을 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구성주의에서 학습이란 자신이 경험한 현상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른 해석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요, 피아제하고 비고츠키가 있습니다. 모두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생들의 사고가 발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피아제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 겪는 고민이나 갈등이 학습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피아제는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자기 생각과 다를 때 겪는 어떤 인지적 갈등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한다면 더욱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서 그러한 사항을 아주 주목하고 있고요.
근접 발달 영역으로 잘 알려진 이 비고치키 역시 학생이 교사와 같이 배울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은 생각과 사고가 발달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신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더욱 깊은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에 대한 세 가지 관점, 행동주의, 인지주의, 그리고 구성주의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습의 촉진과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